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선의 10대 왕, 폭군의 대명사, 조선 역사 최초로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 연산군입니다. 보통 1대 태조 이성기에서부터 9대 왕 성종까지를 통상적으로 조선 전기라고 하고, 성종 이후부터는 조선 중기라고 부른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역사 입문용 조선왕족실록 9화 성종편을 꼭 보고 오셔야 오늘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종은 세조 이래 형성되어 강력한 기득권을 누리던 공신 권세 가문들, 이른바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 신진사대부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특히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육성해 살인파를 형성합니다. 엄격한 도덕적 성리학 원칙을 고수했던 살인파들은 훈구파들은 물론 성종에게도 성인 군자의 자질을 강요했고, 세종대왕처럼 왕의 힘과 신하의 힘 사이 균형을 추구했던 성종은 살인파들의 싫은 소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의 아들 연산군은 태종 이방원이나 세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신하들 위에 군림하는 왕 한마디에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왕권이요. 그러나 성종 치세에 익숙해진 조선의 조정은 연산군의 뜻대로 움직일 기미가 안 보였는데 1498년 연산군 재위 4년째에 사단이 터집니다. 조선의 관청 중에는 조선족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실록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책임자였던 이극돈이라는 공신지만의 훈구파 사람이 있었는데, 실록청 직원 중 김일손이라는 살인파의 한 사람이자 김종직의 제자가 쓴 실록 기사를 보고 적잖이 당황합니다.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에 대해 조이제문이란 글을 실었는데, 조이제문의 의제는 중국 역사에서 억울하게 황위를 빼앗겨 항우에게 살해당한 황제로 세조를 돌려서 도덕적으로 맹비난하는 의도였죠. 이 조이제문 글은 김종직이 쓴 일종의 칼럼이었고, 제자 김일손이 실록에 자기 스승의 글이니까 실어준 거죠. 이극도는 유자광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이 강도 높은 실록의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유자광 기억나시나요? 예종 때 남이를 배신했던 그 유자광이요. 유자광은 그대로 연산군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성종 때 살인파들 때문에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던 연산군은 왕은 절대 실록을 열람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실록을 확인했으며, 김일손을 비롯해 그 세력들 대부분 김종직의 제자들을 불러다 모진 고문을 하고, 김일손은 능지처참형에 나머지 김종직의 제자들과 실록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도 대부분 처형되거나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라 연산군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한 번 더 베어버리는 부관참시 처분을 내렸죠. 조선 중기 살인파들이 당한 정치적 보복의 화를 살인의 화, 줄여서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총 4번이 있었는데 1498년 김종직의 조이제문 글과 김일손, 그리고 그것을 고해 바친 유자광으로 인해 벌어진 첫 번째 사화 사건을 1498년이 무오년이라 무오사화라고 한답니다. 무오사화 이후 몇 년간 연산군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연도 잘 참석하고 신하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의 여러 병폐들을 찾아내 개선시키거나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왕으로서 나름 제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음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시를 비롯해 연산군을 모시는 궁인들이 곤장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궁궐 단높이를 높이고 높은 곳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절과 사가들을 전부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장록수를 후궁으로 들이면서부터 연산군의 사치벽도 점점 심해져 왔습니다. 1503년 연산군 재위 9년째가 되던 해, 연산군이 신하들을 불러다 뒤풀이 연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연회 자리에서 이쇠자라는 예조 판서에게 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쇠자가 술을 마시면서 술 몇 방울을 연산군의 옷에 흘렸나 봅니다. 술자리에선 연산군이 모르는 척 넘어간 듯 했으나 며칠 뒤 어떻게 왕이 준 술잔을 왕의 옷에다가 흘릴 수가 있냐며 예조판서 이쇠자를 유배보내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듬해 1504년, 이번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쇠자와 그의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연산군이 의도적으로 이쇠자를 싫어하는 느낌인데, 이쇠자와 그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낸 그날, 연산군은 자기 방으로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와 정씨를 불러 미친 듯 구타를 했고,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연산군은 이복 동생들을 속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친엄마를 구타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성종의 엄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 울면서 소리 질렀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요.
가뜩이나 건강하지 못했던 인수대비는 이날의 충격 때문에 다음날 바로 졸도 후 사망해버립니다. 연산군은 지난번 9화 성종편에서 말씀드린 성종이 내쫓고 사야까지 내린 패비 윤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는 패비 윤씨가 왕비였던 시절 패비 윤씨가 너무 무섭다며 성종에게 울고불며 일렀던 적이 있으며 이쇠자는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야 말할 것도 없이 성종과 함께 패비 윤씨에 대한 모든 처분을 결정한 사람이었고요. 패비 윤씨 사건이 있었을 때 연산군은 너무 어렸기에 성종은 패비 윤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연산군에게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하들도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봤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쉬했습니다. 모두가 연산군이 패비 윤씨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산군을 다룬 숱하게 많은 사극에서 갑자사화를 다룰 때 어머니의 죽음을 우연히 알게 된 연산군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에 가까운 대학살을 벌였다고 다뤄지지만 여타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면 연산군의 핏빛복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꾸준히 패비 윤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어머니의 무덤과 사당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집안을 다시 복권시켜 주었으며 신하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웠는지를 물어보는가 하면 연산군이 사건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임사홍이 연산군을 찾아가 본인은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던 시절에 혼자서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어필을 했던 기록도 있는 등 여러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쇠자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약을 내렸고 자기 아버지 성종이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릴 때 동조했던 신하들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배를 가게 되거나 심하면 자살 명령을 받든지 능지처참당했습니다. 당시에 호응했던 신하들 중 이미 죽은 사람들, 예컨대 정창송, 심회, 한명회, 정인지 4명은 시체를 끄집어다가 목을 더 베는 부관참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마지막 장면 때 송강호가 한명회 역을 연기한 김희성 배우에게 목이 잘릴 상이라고 하잖아요. 연산군의 행보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 조선의 최고위직 정승들 한치형, 이극균, 성준 등이 나서서 연산군을 말리자 연산군은 세색에 전부 자결 명령을 내린 후 시체의 팔다리를 자르는 부관 능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극균은 죽기 전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자 연산군은 이극균의 8촌인의 친척들을 전부 북방의 험한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성준의 경우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 늙은 정치인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다가 목을 벤 후 시체를 다시 5등분에 찢은 뒤 나중에는 해골을 빻아 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패비윤 씨의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조 때의 권신들, 훈구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훈구파에 대한 핏빛복수를 자행한 후 공포감이 조성이 되자 연산군은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해 왕권 강화를 목표했고 기왕 사륙 파티를 벌인 김에 애꿎은 살인파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대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렸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뭐라 했거나 아니면 튀는 행동을 했던 살인파들을 싸잡아 처형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머리가 저작거려 효수되었고 국문장에는 고문을 받는 비명소리만 가득했습니다. 1504년이 갑자년이라서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왕의 남자입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조용조용했던 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연산군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사실상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성종에 대한 복수였고 아버지 성종이 일군 모든 정치 형태를 다 뒤바꾸어 버렸잖아요. 또 연산군은 창기 출신의 후궁 장록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성적 취향을 요구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나오듯 장록수는 연산군에게 야, 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침할 때는 장록수가 연산군을 아기 대하듯 역하극을 하기도 했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사생활은 각종 변태짓과 사치스러운 생활들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행사나 연회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관청, 장학원 내 악사들의 수를 몇 배 이상 늘렸으며 장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무희와 기생수도 늘렸습니다. 연산군은 장학원 소송의 기생들을 흥청과 운평이라고 명명했는데 연산군의 흥청 및 운평에 대한 선발 기준은 대단히 까다로워서 음악적 재능은 물론 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늘린 흥청과 운평의 수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흥청과 운평을 선발하는 관리를 채홍사라고 했죠. 연산군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흥청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어머니 기일에도 길가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연산군의 전횡에 지방 도처에서 연산군을 비방하는 글들이 한글로 쓰여져 나돌았습니다. 연산군은 한글 금지령을 내렸고 한글로 기록된 사서들이 소실되었죠. 국문학사에서는 이 시기를 어둠의 시기라고까지 표현한답니다. 연산군은 어전회의, 즉 왕과 대신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공간에서 대신들은 무조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의에 참여하겠죠. 연산군 12년째인 1506년은 연산군의 치세 마지막 해였습니다. 여기 박원종이란 군인 출신의 신하가 있습니다. 박원종은 주변으로부터도 신망도 높았으며 일처리도 일사천리라서 성종과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는데, 연산군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박원종은 왕을 내쫓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박원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희안, 신윤무 등과 함께, 그리고 한때 연산군의 칼이 되어주었던 유자광까지 반정을 기획했고, 박원종은 군대를 집결시킨 뒤 궁궐로 들이닥쳐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다 무슨 조 혹은 무슨 종으로 끝났는데,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에겐 무슨 군이란 격화된 칭호가 붙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보내졌다가 2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고 장록수도 처형됐죠. 연산군의 왕비와 아들들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반정딱 일주일 전 연산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연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왕비와 후궁들에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록수와 왕비 신씨는 눈물을 흘렸으며, 연산군은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미안하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정 당일에도 연산군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으며 이런 말을 했다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해라. 조선의 9대왕 성종이 패비 윤씨를 내쫓고 후궁 중에서 새롭게 왕비로 승격시킨 왕비가 정현왕후라고 있었습니다. 성종과 세안의 정현왕후 사이에서는 진성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고, 진성대군도 왕비 소생의 적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정통성은 있지만 형 연산군이 세자였던지라 연산군이 10대 왕이 되었죠. 그러나 1506년 박원종, 성희안, 신윤무 등이 폭군 연산군을 폐위시키며 12년이라는 연산군 시기에 암흑기가 끝이 났고, 반정을 일으킨 주도 세력은 진성대군을 새로운 11대 왕으로 옹립하니 바로 중종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군이 왕으로 등극한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종 본인은 반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을 내쫓은 반정 세력들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진성대군 집에 갔을 때, 진성대군은 형 연산군이 자기를 죽이러 군사들을 보낸 줄 알고 숨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진성대군 본인은 왕이 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종은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경우가 아니라 어떤 뚜렷한 정치적 비전이나 야심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더불어 박원종 등의 반정 세력들이 대부분의 정치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중종은 신하들 눈치 보기 바빴고, 즉위 초에는 입버릇처럼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그저 반정 공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는 힘없는 예스맨이었죠. 중종 재위 초반에는 연산군 시절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원상복구하느라 바빴고, 더불어 박원종 등의 반정 세력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간다며 또 어지러웠습니다. 중종 반정은 조선 개국 이래 왕이 신하들에게 쫓겨난 최초의 사건이라 전국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반정이 일어나면은 공신이 더 생겨납니다. 공신은 기득권을 더 공고히 만들어주고, 이들은 보수적인 정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형성된 정치 세력이 훈구파였죠. 성종 시절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들을 등용했으나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로 살인파들의 기가 많이 꺾였고, 훈구파들의 반정을 일으키고 또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훨씬 더 많은 훈구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중종 반정의 공으로 공신이 된 수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종은 뭘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권력은 어마무시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던 이 반정의 가장 주도적인 핵심 인물 박원종은 중종 5년에 죽고, 중종 7년에 유순정이라는 원로 훈구 정치인이 죽고, 중종 8년에는 성희안이 죽고, 신윤무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모 사건에 휘말려 사형당하면서 반정 세력의 주도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축이 죽었을 뿐 공신으로 책봉되어 국가가 보장해주는 훈구파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은 뿌리 깊은 것이었고, 중종은 이러한 훈구파들의 텃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 됐는데 무늬만 왕뿐이라는 한탄이 있었겠죠. 이런 중종도 재위 10년째가 되던 1515년 충격적인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조선시대 수사기관의 양대 산맥인 사헌부와 사관원에
전 직원 물갈이를 주장하는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의 골자는 현재 사헌부와 사관원이 본래의 기능을 잊고 공신들 훈구파 눈치나 보고 있으니 이 대가리들이 전원 교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파격적인 건 이 상소문을 작성한 장본인인데 다름 아닌 과거 급제 후 겨우 3개월이 되어 정육품 사관원 관리가 된, 쉽게 말해 이제 갓 행정고시를 패스한 젊은 청년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조광조. 조광조의 상소문은 그저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계기로 끝날 문제이긴 했으나 실제 당시 몇몇 정치인들은 사헌부와 사관원이 훈구파들 눈치를 너무 본다고, 안 그래도 이를 문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광조의 상소안을 확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중종은 정말로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사헌부와 사관원 전 직원을 실제로 싹 갈아버렸습니다. 조광조가 정확하게 이 중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다 못해 가렵다고 생각 못한 부분까지 긁어준 것이었고, 이 일로 이 젊은 청년 정치인 조광조는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조광조는 예전 성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살인파의 대스승 김종직의 제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도 계보적으로 정통 살인파라고 할 수 있죠. 조광조의 상소사건이 있고 3년 후 1518년 조광조 품계는 정선품,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어 종2품 사헌부에서 가장 높은 관직인 대사헌에 임명됩니다.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절대적이었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를 남발하던 우리 중종이 이제는 광조의 말이 옳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중종을 등에 업은 조광조는 본인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야심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던 살인파의 학풍 그대로 이어받은 조광조는 조선을 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유교사회로 만들려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됐죠.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역사 돋보기 4화 4부작 3편 기묘사화편을 참고해주세요. 중종은 웬만하면 조광조의 개혁안들을 다 들어주었으나 몇 가지들은 중종은 또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종이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면 조광조를 따르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 중종은 별 수 없이 조광조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조광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보고 중종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찝찝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1519년 살인파 중 한 명이 위훈삭제를 들먹였습니다. 위훈이란 거짓된 훈장입니다. 중종 반정 이후 반정의 공을 인정받아 공신으로 임명받은 숫자가 너무 많다며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이름만 올려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너무 많아 국가 재정을 조음먹는다며 이 거짓된 훈장을 받은 신하들에게 그 권한을 박탈하자는 것이었죠. 여기에 조광조가 지지를 해주었죠. 그러나 논공 행상을 개정하는 건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거든요. 1519년 남곤, 심정, 홍경주 등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살인파들의 개혁에 탐탁치 않아 하던 보수적 성향의 훈구파 대신들이 갑자기 중종과 개인적 면담을 하는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이 면담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실록에서조차 적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수적 성향의 훈구파들은 나뭇가지에 특정 글자 모양으로 꿀을 발라놓고 벌레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먹은 꿀 모양대로 글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수파들은 이 나뭇잎에 새겨진 글자를 들고 중종을 찾아가 궁궐의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며 조광조 휘하 그 일당의 검은 마음을 경계하고 국왕의 권위에 도전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청했습니다. 주와 초를 합치면은 조광조의 조자가 됩니다. 위왕은 왕이 된다는 뜻이니 주초위왕이란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였습니다. 주초위왕 일화는 사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이며 누군가의 사적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벌레 실험을 해봤는데 벌레는 꿀에 상관없이 그냥 나뭇잎을 먹었다는군요. 위훈 삭제 결정이 내려지고 고작 4일 후 야심한 새벽 남곤, 홍경주, 심정 등이 군사를 내리고 경복궁 북문에서 집결해놓고 조광조 포함 조광조를 따르는 신하들 전부 체포하고 하옥시켰습니다. 체포 후 중종은 11월 16일 조광조와 그 일파에 대해 유배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조광조가 유배를 간 지 한 달 후 중종은 다시금 조광조를 언급하며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중종이 직접 발탁해 조선의 개혁을 도모했던 조광조는 중종이 내린 사약을 먹고 죽은 거죠. 조광조 일파 약 20명이 처형됐고 조금이라도 관계된 자들은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중종 14년이었던 1519년 이 사건이 무오사와 갑자사화에 이어 조선시대 4번의 사화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기묘사화입니다. 이후론 기묘사화를 주도한 남곤 등의 훈구파 권신들이 다시금 실권을 주도했습니다. 남곤 개인은 청렴하고 유능했던 권신이었던 듯합니다.
남군이 영의정으로 정권을 주도했던 몇 년간은 정치판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는데 중종 22년 1522년 남곤이 죽자 남곤 밑에 있던 심정, 이행 등 권력력 큰 훈구파들이 득실거렸죠. 그런데 중종은 원래 이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멀리하고 싶어 했잖아요. 조광조 사태 후 중종은 상당히 신중해지긴 했지만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견제시키기 위해 살인파들을 다시 등용하려고 했고 새로운 대항마로 중종이 키운 살인파가 기만로였습니다. 기만로는 감찰기관과 살인파 인맥을 동원해 심정, 이행 등 훈구파 대신들에게 피해 정치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이 세자의 처소 근처에서 그것도 세자의 생일날 끔찍한 형태의 쥐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세자가 쥐띠였거든요. 이건 누군가 세자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중종이 총애하던 후궁 경빈 박씨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며 여론이 조성됐고 결국 경빈 박씨가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기만로 등의 살인파들은 훈구파들과 이 경빈 박씨를 엮어 역모죄로 몰아갔던 거죠. 살인파들이 대부분 감찰기관의 포진에 있어서 증거 만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중종이 기만로 편이었고요. 기만로는 엄청난 관직을 겸임하였고 몇 년간 훈구파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이어나갔습니다. 조광조와 기만로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광조는 꿈꾸던 정치 이상향이 있었고 기만로는 그냥 정치 권력 욕이 엄청났기에 개혁을 주도하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칼부림을 해댔죠. 중종이 이런 기만로의 횡포를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기만로가 정권을 잡았던 6, 7년 정도는 이 기만로가 훈구파들을 견제해주고 있으니 중종도 그러려니 뒤에서 봐주고만 있었는데 중종 32년 1537년 중종은 느닷없이 기만로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유배 보낸 후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이번에도 중종은 직접 키운 기만로를 직접 제거했죠. 조광조 때부터 기만로 때까지 중종은 정말 통수쟁이였습니다. 성격 자체는 소심해 보이지만은 뒤에서는 자기 필요할 때만 누구를 써주고 이제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토사구팽시켰죠. 아마 신하들에게 쫓겨난 자기 형 연산군을 보고 또 반강제적으로 왕위에 오른 상황에서 중종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종의 재위기간은 39년으로 상당히 긴 재위기간인데 이 기간 너무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엎치락뒤치락 일어났었잖아요. 아마 중종 본인도 상당히 피로해했을 겁니다. 중종이 유일하게 끝까지 신임한 사람이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의녀 장금이었습니다. 중종 말년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 중종의 소식은 반드시 장금이를 거쳐야 했다고 할 정도였다죠. 이렇게 39년을 끝으로 중종은 죽지만 중종이 쌓은 똥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544년 재위 39년을 끝으로 중종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12대 왕 인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인종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아버지 중종의 개인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종은 진성대군 시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성군이 쫓기면서 진성대군은 반강제적으로 중종이 되었고 아내였던 신씨도 얼떨결에 왕비 단경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경왕후 신씨가 내쫓긴 연산군 아내 집안 사람이어서 이 반정 세력들에 의해 왕비가 된 지 일주일 만에 폐출되고 맙니다. 이듬해 1507년 중종은 새로운 왕비를 들이니 파평 윤씨 집안의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1511년 장경왕후는 첫째 딸 효혜공주를 낳았고 4년 뒤 아들을 낳아 중종에게 첫 적장자가 생겼으나 산후 후유증 때문인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중종은 아들이 태어나고 5년 뒤였던 1520년 왕세자로 책봉하여 공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왕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고 공속으로 둘 수가 없고 새로운 왕비를 들이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장경왕후가 죽고 2년 뒤였던 1517년 같은 파평 윤씨 가문에서 새로운 왕비를 배출하니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당시 문정왕후의 나이가 17살이었고 자기에겐 양아들이 있었던 거죠. 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모는 자기가 태어날 때 죽었고 2, 3살 때부터 양어머니 문정왕후가 키웠기 때문에 자기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실상 문정왕후가 세자에게는 친엄마나 동일하게 인식이 됐을 겁니다. 문정왕후도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왕비고 세자가 있으니 처음에는 아들처럼 잘 키워주었습니다. 이 중종에게는 경빈 박씨라고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는데 경빈 박씨에게는 복성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이 워낙 경빈 박씨를 아끼니 혹시 경빈 박씨가 딴 맘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세자를 교체시킬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세자 처소 인근 이 세자의 생일날 끔찍한 형태의 쥐 사체가 나온 적이 있으며 세자를 저주하는 목각 인형이 궁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빈 박씨가 사주한 일인지는 증거는 없었지만 경빈 박씨가 뒷배라며 여론몰이가 됐고 경빈 박씨와 아들 복성군은 쫓겨났죠. 이때 중종이 힘을 써주던 김한로가 자기 정적 세력들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자의 보호자라고, 세자를 지키기 위해 그 음해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엄청 위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534년 중종 29년에 왕비였던 문정왕후가 30대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중종의 아들을 덜커덕 낳아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537년 중종 32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세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김한로가 중종에게 팽당해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자, 이러면 관계가 서먹해지죠. 생모가 없는 세자 2호와 현 왕비가 낳은 아들 경원대군. 중종은 당연히 자기 늦둥이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신하들 헷갈리게 만들고 또 문정왕후 입장에서야 자기 배아파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겠죠. 문정왕후의 두 남동생 윤원형, 윤원로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파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자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었고 중종 38년에는 세자의 처소에 정말 큰 화재가 났답니다. 아직까지도 이 화재의 원인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소행이 아니냐며 수군댔죠. 문정왕후의 소행인 걸 알았던 세자는 내가 죽는 게 어머니의 뜻이라면 죽어드리는 게 효도라며 모든 걸 체념했는데 아버지 중종이 간곡하게 외치자 죽는 건 또 아버지에 대한 효가 아니라며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자가 자는 사이 불이 퍼졌고 세자 빈이 급하게 깨어 같이 나왔다죠. 아무튼 간에 이 이야기는 세자에게 상당히 위협이 있었음을 제시하는 일화죠. 세자에게도 아무런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김한로 사후엔 세자의 외삼촌 유님이 세력을 형성해 주었는데요. 유님 등 세자를 보호하자는 쪽을 대윤, 윤원형, 윤원로 등 문정왕후와 그의 아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쪽을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종은 노골적으로 대윤을 멀리하고 소윤 세력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제 다들 경원대군이 크기만 하면 중종은 분명 세자를 교체할 거라고 예측하던 찰나 경원대군이 고작 10살이었던 1544년 중종이 사망합니다. 경원대군은 너무 어렵고 실제 세자 교체의 제스처는 없었기 때문에 세자 2호가 12대왕 인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럼 이젠 대윤의 세상이고 소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종은 과할 정도로 사람이 착했습니다. 비록 자기와 계모 문정왕후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인종은 자기를 2살 때부터 키워준 친모나 다름없다며 왕이 되고도 문정왕후를 깍듯하게 모셨고 문정왕후와 소윤들과 싸우기 싫다며 윤원형, 윤원로 형제들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동생 경원대군도 굉장히 인종이 아껴주었고요. 그래도 유님 등 대윤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 문정왕후도 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에게 나와 내 아들을 언제 죽일 것이냐, 죽일 거면 빨리 죽여라, 이런 식으로 겁박했다는 야사의 내용도 있고 자기 멋대로 중종의 장례식 일부 행사를 스킵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결코 약하지 않음을 어떤 식으로든 내비추려고 했답니다. 만약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식으로 말이죠. 유님은 소윤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싶어 했지만 인종이 과격한 보복을 원치 않으니 무슨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은 재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때문에 인종이 문정왕후에게 독살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인종이 문정왕후가 준 떡을 먹고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다가 죽었다며 문정왕후의 독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종의 실제 사인은 거식증이었습니다. 중종이 오늘 내일 할 때부터 착함의 표본이었던 인종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며 중종을 옆에서 보살폈고 중종 사후 왕이 되면서부터는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밥을 피했는지는 착해도 너무 착했던 인종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 큰 시리에 빠져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한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관례로 점차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해석과 본인이 문정왕후나 소윤파들에게 언제 독살을 당할지 몰라
밥을 안 먹었을 거라는 해석이 있답니다. 여하튼 인종의 안색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차 안 좋아졌고, 조선왕족실록, 인종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인종에게 제발 좀 밥을 먹으라고 간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며 인종의 몸이 점차 안 좋아지는 기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답니다. 어이들은 인종을 진찰할 때마다 점점 안 좋은 의료 결과를 보고했고, 그럴수록 인종은 더더욱 밥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기력은 눈에 너무 띌 정도로 안 좋아지니까 당장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몰골까지 되니 아마 문정왕후와 소윤파들도 인종의 죽음을 예견을 했고,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오히려 문정왕후는 주상전하의 몸을 걱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미지 관리를 했습니다. 인종은 약조차도 먹기를 거부했고 헛소리를 자주 해댔습니다. 그렇게 인종은 재위기간 8개월이라는 조선의 왕들 중 최단기 재위기간을 끝으로 눈을 감습니다.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보였던 모습들은 이 살인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대윤파들은 물론 대윤도 소윤도 아닌 살인파들까지도 인종의 치세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인종은 조광조를 복권시켜주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아버지 선왕의 뜻을 알았기에 바로 복권시켜주진 못했으나 죽기 직전에는 이 조광조를 복권시키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답니다. 인종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 자신의 이복동생 경원대군을 후계로 삼는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제가 의료적 지식은 잘 모르지만 거식증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분명 인종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듯 합니다. 이제 경원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고 문정왕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종의 후견인이었던 유님 등의 대윤파들은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했죠. 대윤과 소윤의 대결은 어떤 결말로 끝이 날까요? 13화의 주인공은 1545년 거식적으로 사망한 형 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경원대군 명종 이환입니다. 일전에 제가 9대왕 성종을 마마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마마보이는 13대왕 명종입니다. 본 영상에 앞서 역사입문용 조선왕족실록 12화 인종편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1545년 경원대군이 13대왕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당시 명종의 나이 12살이었기에 어머니였던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맡기로 합니다. 사실 남편 중종이 죽으면서 문정왕후는 성렬대비라는 대비의 자격이 되었으나 대중적으로 문정왕후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어 해당 영상에서는 용어를 문정왕후로 하겠습니다. 이 명종의 즉위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으로 그간 인종을 지지하던 유님 등의 대윤파들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윤도 소윤도 아닌 중도의 원로 정치인들은 그간 정치적 숙청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일어났던지라 과격한 피바람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도 주변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윤의 리더 유님은 성격 자체가 불같이 피바다를 만들 위인은 못됐습니다. 다만 소윤의 윤원형, 윤원로 형제 중 형이었던 윤원로는 다혈질 성격이 다분해서 원로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윤원로를 탄핵하라는 간언을 합니다. 워낙 많은 여론이 모이다 보니 문정왕후는 별 수 없이 자기 남동생 윤원로를 유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여자는 아니었죠. 아직 남은 남동생 윤원형과 함께 소윤파 사람들끼리 유님 탄핵 여론을 그들대로 또 모으고 있었습니다. 중도적 성향의 원로 정치인들이 문정왕후를 달래려고 했으나 문정왕후의 뜻은 강경했고 처음에는 유님 등 대윤파의 대표 3인방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더니 얼마 있어 유배관 3명에게 전부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과거 유님 등이 세력을 모아 지금의 명종이 경원대군이었던 시절 경원대군을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이 나오자 얽힌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앞서 사망한 유님 등 대윤파 3인방의 가족들까지 교형으로 사망하거나 노비로 전락합니다. 한 차례 대윤파들이 갈려나간 뒤 소윤파들이 공신으로 임명되어 조정을 장악했고 이전에 유배를 갔던 형 윤원로가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윤파와 조정은 동생 윤원형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윤원로와 윤원형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사건이 1545년 조선시대의 4대 사화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다툼에서 이 문정왕후와 소윤이 대윤들에게 정치 보복을 했던 겁니다. 대윤이나 소윤이나 둘 다 훈구파입니다. 그런데 왜 을사사화라고 하느냐? 문정왕후가 대윤파들을 몰아가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신하들을 부른 야합과 밀지로 일처리를 진행했고 이는 과거 중종이 누군가를 탄핵할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광조 때도 그렇고 김한로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래서 이연적이라는 당시 살인파 출신의 원로 정치인이 문정왕후의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가 문정왕후의 심기를 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문정왕후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윤파들을 척결하긴 했지만 아들 명종은 아직 어리고 더군다나 이 살인파들의 제동과 견제에 아들 명종이 힘없는 국왕으로 클까 걱정을 했기에 미리 본인의 손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놓을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1546년에 이연적, 권벌 등을 삭탈관직시키며 살인파들을 멀리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고 싶었던 문정왕후는 살인파들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을사사화 2년 후였던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작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윤원형의 자작극으로 지금의 강남 양재에는 조선시대에 역이 있었습니다. 이 양재역에 문정왕후와 조정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는데 이 벽서를 쓴 사람이 이연적과 살인파들이 아니냐며 물증도 없이 살인파들을 국문하고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렸죠. 이연적을 변호하는 살인파들이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문정왕후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연적 본인은 죽지 않고 평안북도 강계군 저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후로는 학문에 집중할 뿐 정치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일어난 숙청을 정미사화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와 1547년 일어난 정미사화를 엮어서 을사사화라고 간주한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윤원로 윤원형 형제의 대립 경쟁에서 형 윤원로가 패배해 숙청당합니다. 그로부터 또 2년 뒤 1549년 정미사화 때 죽은 선비의 아들 이홍윤이라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게 빌미가 되어 소윤파들은 이를 역모로 확대시켰고 이홍윤 포함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지방의 소윤파 잔당들과 일부 살인파들 30에서 40여 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홍윤의 근거지가 충주였던지라 충주의 지위가 강등되었고 일시적으로 충청도의 이름이 청홍도로 바뀌기도 했죠. 이후로는 완전히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세상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악녀로 손꼽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문정왕후의 능력은 인정해줄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수완도 좋았고 지식과 학문만으로 많은 사대부들 입다물게 한 일도 많았답니다. 좀 영악하긴 해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기획하고 자기 남동생들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우며 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게 결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문정왕후는 또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는데요. 보우대사를 봉사 주지스님으로 삼아 여러가지 불교 진흥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유학자 신하들의 숱한 반대가 있었지만 몇 차례 피바람을 일으킨 문정왕후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계와 종교계가 다소 결탁되는 바람에 불교계가 세속화됐고 이래서 유독 문정왕후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평이 좋지 못한 편이죠. 명종 8년 1553년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20살이 된 명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간 모든 정치가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손에 이루어져 명종의 정치력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친정을 시작해도 여전히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본인만의 정치 세력을 키워야겠다 싶은 명종은 왕비의 외숙부 이량을 적극 등용하고 권력을 몰아주자 많은 신하들이 이량에게 몰렸고 이량이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만 명종이 자기가 키워준 신하를 통제할 깜냥은 또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2의 윤원형이 나온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량이 살인파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자 명종이 살인파들과 결탁해 이량을 자기 손으로 쳐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윤원형을 몰락시킨 건 정작 아주 사적인 일에서였습니다. 윤원형에게는 정난정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정난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윤원형은 자기 아내를 내쫓고 정난정을 정실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의 전처를 굶기다가 독살시킬 정도로 악녀였는데 명종 제위 어느덧 20년째가 되던 1565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정왕후가 사망합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신하들 곳곳에서는 윤원형의 부패한 재산 축제를 문제 삼는 상소문이 빗발쳤고 여기에 정난전의 독살 사건까지 발각되자 정난정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난정을 지독하게 사랑했는지 정난정 사후 일주일도 안 되어 윤원형도 사망합니다. 이제 명종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너무 오래도록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숙부 윤원형에게 짓눌려 있던 걸까요? 명종은 명민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자기 아내 집안 심씨 세력에 의존하며 정치적 보호 세력을 양성했고 윤원형 사후 살인파들이 아주 득실거리자 이 살인파들의 영원한 스승 퇴계 이황을 등용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며
살인파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할 뿐 군주로서 민생 내지 국가 정책 입안에 있어서는 아무런 신념도 이상향도 없었습니다. 이 명종 때가 되면은 조선의 사회가 썩어 빠지게 되는데요. 조선 전기 때까지는 나름 시스템들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의 사화 등 각종 정치 숙청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때는 국가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연산군 때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원치 않던 왕이 된 중종은 재위 39년간 자기 정치적 입지 다지기 바빴죠. 조광조가 여러 사회 개혁들을 시도하려다가 이 중종에게 팽당한 이후로는 중종 재위 내내 개혁 자체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명종 때도 뭐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제배만 불렸고요. 이러니 정치권이 부패하고 지방을 관리도 잘 못하니 탐관오리들이 지방별로 판을 치게 됩니다. 임꺽정이 활동하던 때도 이때입니다. 세금 제도와 군사 제도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요. 실제 임꺽정은 의적이 아닌 그저 흉악한 도적이었는데 당시 백성들은 도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명종실록에 적혀있는 논평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중앙정부가 청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지금의 중앙정부는 탐호가 풍습을 이루어 끝이 없기 때문에 수령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세가를 섬기느라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백성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요행과 겁탈을 일삼는 건데 이를 어찌 백성의 탓이라고만 하겠는가. 진실로 정부가 청명하여 재물만을 탐하지 말고 어진이를 수령으로 가려 뽑는다면 칼을 든 도적들이 송아지를 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려 추적하여 붙잡으려고만 한다면은 붙잡는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장차에는 다 붙잡지 못할 것이다. 이 명종에게는 순회세자라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만 명종 18년 고작 1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후계에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후 명종은 후기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고 왕실 종친들 중 나이 적당하며 괜찮은 아이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제위 22년 1567년경 명종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신하들은 후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명종은 이복형 덕흥대원군의 아들 하성군을 후기로 지정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1567년) 하성군이 후사가 없던 명종의 뒤를 이어 14대 왕 선조가 됐습니다. 하성군은 명종의 조카이자 중종의 손자로 명종의 이복 형이기도 한 하성군의 부친은 덕흥군으로 중종의 후궁 소생입니다. 즉 선조의 아버지는 서자라는 거죠. 국왕은 반드시 왕비 소생의 적자가 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명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전례 없던 서자 출신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물론 선조는 즉위 후 아버지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어머니 하동군부인을 하동부부인으로 격상시켜주기는 합니다. 덕흥군은 아들이 왕으로 즉위한 덕분에 조선 최초로 대원군이란 호칭을 받았죠. 그래도 선조는 자기 아버지가 서자고 자신은 또 조선 최초의 반개의 국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출신 콤플렉스가 상당했을 것이고 이는 나중에 왕권 강화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즉위 당시 선조의 나이가 16살, 아직 미성년자라 명종의 아내였던 인순왕후 심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순왕후는 한문을 읽을 줄도 몰랐고 정치 현실의식도 없어서 대부분 원로 대신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인순왕후는 그저 결정만 내려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인지 신하들도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딱히 바라지 않고 있었고 1567년 8월 시작한 수렴청정은 이듬해 68년 3월경 1년도 안 되어 수렴청정을 거두고 선조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젊은 시절의 선조는 국왕 수업도 착실히 받고 원로 정치인들과 유능한 대학자들의 보필로 나름 총명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야에 있던 퇴계 이황도 간간히 궁궐로 올라와 선조에게 성리학과 군주 수업을 종종 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정치 감각을 배우던 선조는 성인이 되고 이 한 사람을 등용해 키우며 정치 일선에 나섭니다. 성리학계의 모차르트, 율곡 2인은 29살 때 전국 1등으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일종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속과와 행정고시라고 할 수 있는 대과가 있는데 이인은 속과를 13살 때 합격을 했고 남들이 이제 겨우 천자문 뗄 때 이인은 경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과거 대과 시험도 29살에 본 건 어머니 신사임당 사후 20대에는 불교에 잠깐 빠져있던지라 일부러 늦게 본 거랍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닌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과거 문과 시험에는 절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전형을 이이는 늘 전국 1등만 했고 이이가 전국 1등한 시험만 총 9개였습니다. 신하들끼리 토론하는 자리나 왕과의 경연 자리에서 이이가 입을 떼면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이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전투적 기질이 충만해도 너무 충만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뜩이나 능력도 뛰어나면 보통 주변에 적이 많죠. 가뜩이나 이이는 영남지방 출신이 아니라 성리학계의 정통임을 자부하는 영남 출신의 사림들은 이이를 무슨 이단아 취급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이가 성균관 학생이었던 시절 독학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유생들이 이이를 왕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이가 말투도 엄청 공격적이라 주변으로부터 규탄도 많이 받아서 초반엔 선조도 이이를 탄핵시키기도 했지만 선조는 오히려 이이만큼 자신의 왕권을 위해 싸워줄 이가 없다고 생각한 선조는 이이를 자신의 기수 같은 역할로 삼기로 하고 이이를 재등용 후 압도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이는 선조의 지지에 힘입어 정말 여러가지 많은 개혁들을 건의하고 시도합니다. 이이는 동인들로부터 온갖 질타를 받지만 선조는 모든 불만을 무시하고 이이를 총애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선조는 나는 이이가 속한 붕당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이때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일각에서는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사실은 없었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이를 숭상하기 위해 만들어낸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10만 양병설의 진위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때 이이가 내놓은 개혁은 정말 파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이의 이러한 개혁들은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과로 때문이었는지 이이는 선조 17년이었던 1584년 49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선조 재위기에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이 바로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붕당이란 아주 쉽게 말해 정치적 파벌인데요. 선조 때가 되면 그간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살인파들이 있고 또 훈구파도 점차 살인화 되어 가기도 했답니다. 훈구파는 정치적 개념이 있고 살인파는 학문적인 개념이 강해서 공신책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훈구파의 정치적 의미도 무색해지는 거죠. 전통적인 살인파들은 한국의 성리학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방에서 대대로 학풍을 계승해온 이들이죠. 살인화된 훈구파들은 그간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리학을 고수하는 이들로 대표적인 사람은 심의겸이라고 명종의 처남, 즉 인순왕후의 남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심의겸은 외척인 겁니다. 그런데 명종 때에 문정왕후와 그 남동생 윤원형의 횡포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이런 외척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형태를 척신정치라고 하는데 전통살인파들은 윤원형 때 당한 게 떠올라가지고 이 척신정치를 강하게 경계했지만 심의겸 입장에서는 본인도 외척이기에 전통살인파 출신이 아닌 정치인들은 심의겸에게 몰렸죠. 뿐만 아니라 전통살인파들은 이이를 왕따시켰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퇴계 이황의 학풍을 유일한 학풍으로 치켜세우며 영남 지방 출신이라는 지연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영남 외 지방 출신들은 아무리 성리학자여도 그들만의 카르텔에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영남 외 지방 성리학자들도 심의겸에게 붙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각자의 정치 출신들로 조정이 두 파벌로 갈립니다. 이때 영남지방 전통살인파들은 이 김효원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심의겸 김효원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조정랑이라고 품계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은 벼슬이지만 실무진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었던 자리라 심의겸이랑 김효원이 서로 저쪽에서 저 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며 싸운 게 기폭제가 되어 선조 8년이었던 1575년 조선의 조정이 두 개의 붕당으로 갈립니다. 경복궁 기준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어서 각각 서인과 동인이라고 불렀죠. 동인 쪽은 대대로 내려오던 퇴계 이황이라는 학문적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서인은 그게 부족해서 심의겸 측은 영남 출신이 아니었던 율공 이이의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이의 추종자들과 이이의 제자들까지도 전부 서인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이와 선조는 붕당 정치를 반대하며 중립을 지켰으나 이이가 죽으면서 선조는 오히려 이 붕당을 왕권 강화에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왕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며 왕권을 다질 수 있잖아요. 그 일례가 선조 22년이었던 1589년 일어난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호남 출신의 정여립은 당연히 처음에는 서인이었으나 점차 동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동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여립은 오래도록 전라도 신안군 죽도라는 섬에서 대동계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는 사조직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서인들은 정여립의 대동계를 반란을 위한 사조직으로 몰아갔고 선조는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정여립은 거부, 선조는 군대를 파견해 대동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정여립은 현장에서 죽었으나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던 동인 소속의 정치인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때의 옥사를 기축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축옥사라고 하죠. 몇 년에 걸쳐 1000여 명이 희생됐다는데 이 옥사를 주도했던 지옥에서 온 서인의 사냥개는 정철이었습니다. 정철에 대한 동인들의 증오심은 이때 엄청났죠. 근데 이런 사냥개들은 자충수를 두는 법이죠. 1591년 선조 24년 정철이 선조의 심기를 건듭니다. 선조에게는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고 후궁들 사이에서만 아들들이 좀 많았습니다. 적자가 없으니 후궁 소생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세자로 삼아야 하는데 정철은 후궁의 아들들 중 그래도 가장 유능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라고 건의했는데 선조는 신성군이라고 다른 후궁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한 선조는 정철과 서인 일부 신하들을 질타했고 이때다 싶었던 동인들은 정철의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산해 등 정철을 죽여버리라고 했던 강경파들이 있었고 유성룡 등 굳이 죽일 것까지야 있냐 온건파들이 있었는데 동인은 이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또 나뉩니다. 자, 이 사건이 159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임진왜란 1년 전 일이었죠. 1592년 4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대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임진왜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에 이어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요량으로 10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 낌새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조선에서 일본인 첩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조선 내 일본인들이 계속 본국으로 빠져나갔으며 심지어 일본 내 전쟁을 반대하는 일부 다이묘 내지 사무라이들이 정보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의 입장은 설마였습니다. 그래도 선조는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해 보는데 돌아오더니 통신사끼리도 곧 침공해 올 것 같다와 전쟁 걱정할 필요 없다로 서로 다른 보고를 올린 겁니다. 선조와 조선 정부는 침공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구태여 국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성을 보수화하는 최소한의 방비는 하지만 이마저도 백성들을 고역에 시달리게 하고 세금 낭비라며 도중에 중단합니다. 설령 일본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이전처럼 노략질 수준으로 생각했지 설마 10만이 넘는 병력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 설마가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본 내용이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정부의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임진왜란 3부작을 참고해주세요. 전쟁 발발 3일 만에 부산과 동래가 함락됐고 전쟁 발발 2주 만에 일본군은 충주까지 진격합니다. 특히 충주에서는 조선의 주력 부대가 어이없이 전멸해버리죠. 일본군이 충주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수도를 떠나 피난을 가기로 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왕이 피난 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선조의 결정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뭐냐면은 한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 내 백성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본인과 조정과 왕실끼리만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미리 백성들부터 피신을 시키고 최소한 대처 방안이라도 정부에서 발표를 해주어야 하는데 한양의 백성들은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있다가 심지어 전쟁이 터지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서 그냥 도성을 떠나는 왕의 행렬을 급작스럽게 목격한 겁니다. 4월 29일 선조는 전시 상황에 맞추어 아들 광해군을 억지로 세자로 임명한 후 4월 30일 한양을 떠났습니다. 배신감에 분노한 한양의 백성들이 직접 경복궁에 불을 지르죠. 개성에 도착한 선조는 한양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이번에도 개성의 백성들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쳤고요. 개성도 떨어졌다는 소식에 또 평양의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칩니다. 그나마 남해안에서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고 일본 수군 담당이 보급 담당이라 보급이 끊긴 일본 육군은 진군에 차질이 생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화력도 상당했고요. 선조가 평양에서 의주로 출발하기 전에 세자 광해군에게 분조를 명령했습니다.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한 개의 조정은 본인이 주관하고 다른 한 개의 조정은 세자 광해군이 주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주는 중국과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조는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신 왕실의 가호가 떨어지니까 세자로 하여금 조선에 남아 전쟁을 진두지휘하라는 취지로 분조를 시행한 겁니다.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요동에 사람을 보내 망명 의사를 전달했지만 명나라 황제는 사실상 오지 말라는 뜻을 전합니다. 대신 명나라는 구원병을 파병해 주는데요.
조명연합군은 1593년 평양성을 탈환하고 개성까지 수복하는 데 성공하지만 파주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서울 한양까지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보급까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마당에 조명연합군의 반격까지 전세가 뒤바뀌자 명나라 측 대변인 심유경과 당시 일본 측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휴전 협상이 오고 갑니다. 정작 당사자인 조선정부 측은 없었고요. 그러나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사항은 서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고 명나라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는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서로 사기를 치기로 합니다. 이래서 얼떨결에 휴전이 됩니다. 이 휴전기에 선조와 조정은 한양으로 들어오는데 와 보니까 이제서야 선조는 도망친 자기 자신에게 민망해지는 겁니다. 자기 도망칠 때 활약했던 존재들이 있죠. 이순신, 의병들, 그리고 분조를 이끌며 민생을 위무했던 아들 광해군. 이 사람들에 비해 본인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조는 분조를 철회하고 계속 광해군한테 양위하겠다는 양위 파동을 거듭 일으키며 광해군을 귀찮게 합니다. 진짜로 양위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랑 광해군 충성심 떠보는 거예요. 둘째, 선조는 밀란과 의병장들을 엮어서 의병장 상당수를 역모죄로 제거합니다. 세 번째, 이순신을 파직시키죠. 한편 심유경과 고니시의 국제사기극은 결국 들통이 났고 1597년 전쟁이 다시 터집니다. 전쟁이 다시 터지는데 이순신의 후임 원규는 완전히 꼬라박았고 조선수군 전체가 괴멸됩니다. 별 수 없이 이순신이 복직되어 남은 13척으로 명량대첩의 승리를 이끌죠.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전 일본군 철수 지시가 떨어집니다. 선조는 이순신더러 일본군의 테러를 보장해주려고 했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추격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선조는 전시 상황이라 원치 않던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선조는 원래 점 찍어두었던 신성군 왕자를 세자로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이 신성군이 전쟁 도중 병으로 죽은 겁니다. 더불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왕비도 전후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합니다. 7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끝나면 이 전후 복권 사업에 집중을 해야지. 선조는 그 와중에 새 장가 거론을 했고 1602년 선조는 51살의 나이에 19살의 왕비 인목왕후와 재혼합니다. 4년 후 1606년 이 인목왕후가 덜커덕 아들 영창대군을 낳아버립니다. 광해군은 비록 세자이지만 후궁 출신이고 정통성만 따지고 봤을 때는 영창대군 쪽에 있었으며 얼마든지 세자를 교체할 수도 있었고 가뜩이나 선조는 광해군을 싫어하는 사이 영창대군이 조금만 더 크면 세자 교체는 기정사실화였지만 1608년 재위 41년을 끝으로 선조는 사망했고 아직 영창대군의 나이가 어렸던지라 세자 광해군이 15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과거 역사 입문용 조선왕족실록 10화 연산군 편에서 신하들에게 쫓겨난 왕들은 무슨 종, 무슨 조라는 묘호를 받지 못하고 무슨 군이란 강등된 호칭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광해군 역시 연산군처럼 신하들에게 반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기존의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연산군은 쫓겨날만 했지만 광해군은 쫓겨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 싸움에 희생된 유능한 군주였다고 하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광해군에게 아무런 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의 공과 과에 대해 각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절 세자였던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독려하며 아버지 선조가 도망가기 바쁠 때 왕의 대리 역할을 아주 착실하게 해냈습니다. 선조가 아들을 질투할 만큼 광해군에 대한 평판이 남달랐고 명나라 또한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에게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광해군의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즉 서자 출신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인목왕후와 새 장가를 들어 영창대군을 낳습니다. 영창대군은 왕비 소생의 적자라 정통성은 광해군보다는 영창대군 쪽에 더 있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 때까지 조선의 붕당은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때 북인 내에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교체하자는 소북과 무슨 소리냐, 광해군이 세자이니 광해군을 지지해야 한다는 대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영창대군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선조가 사망했고 세자였던 광해군이 즉위하였습니다.
소북은 남인과 서인으로 합류했고 대북이 북인 전체를 대표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비록 왕이 된 광해군이었지만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 임목대비와 정통성을 갖추고 있는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존재가 광해군의 왕권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광해군에게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복형도 아닌 같은 어머니의 유일한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해군이 워낙에 사고뭉치여서 세자가 둘째 아들 광해군이 되었던 건데, 아무래도 유교사회에서는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차남이 왕이 됐다는 것도 광해군에게는 정통성에 문제가 되었고, 광해군은 친형 임해군을 특별한 물증도 없이 영모죄로 몰아가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친형을 죽일 수 있느냐며 이미지 관리를 했으나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처분 하나하나로 점점 형을 옥죄어 가다가 형 임해군을 죽음까지 몰고 간 거죠. 그것도 재위 1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후궁이었던 자기 생모를 왕비 자기로 추존합니다. 임진왜란을 직접 현장에서 몸소 겪고 민생을 안정화하는 데 주도했던 광해군은 무엇보다 임진왜란이라는 7년의 이 지옥의 전쟁이 끝난 후 그 피폐해진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광해군 즉위년이었던 1608년 한국사에서 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세금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조선시대 이전 아주 먼 저 옛날부터 국가에 내는 세금 중에 고을 단위, 마을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물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제멋대로라 특산물이 아닌데도 다른 지역에서 특산물을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사와 세금을 메워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영화 광해를 보시면 심은경 배우가 연기했던 사월이란 역할이 농부였던 아비에게 전복을 세금으로 요구하자 이를 들어주지 못해 곤장을 맞고 가족은 노비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한 정도였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국토가 쑥대밭이 되자 정말 특산물 세금 납부가 어렵다는 중론이 모아져 광해군은 몇몇 신하들의 건의로 특산물 대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큼 쌀로 대체하라는 대동법을 내린 겁니다. 이 뜻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재산이 많은 만큼 세금을 내라는 법안이죠. 이래서 재산 많은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고 별 수 없이 광해군은 대동법의 범위를 경기도에만 국한시켰으나 그럼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이 파격적인 개혁을 처음 시행했다는 의미는 있죠. 더불어 전후 위생 보건 상태가 엉망이라 광해군은 허준을 물 10명면 지원하여 1612년 동의보감이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위 초반에는 임해군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정치적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북인이 주도적인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남인과 서인도 최대한 많이 등용해주는 등 균형 있는 정치력을 진두지휘하는 유능한 군주였답니다. 그러나 이 광해군은 출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듯합니다. 의심병이 아주 심했는데 별것도 아닌 일을 확대시켰고 영모 고발이 들어오면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표적 수사와 고문 자백을 강제로 받아냈으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고문할 정도로 재위 초반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피해 정치적 숙청을 연이어 나가는 게 아닙니까? 체포 기준은 그냥 평소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증거 조작해서 강제로 데려다 영모죄로 엮었고 고문을 강행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식이었죠. 의심병이 심했다기보다는 이 본인의 지지 세력이 아니면 어떻게든 제거해 나가 왕의 공포심을 보이려는 의도였겠죠. 1612년 때는 7개월간 340명이 모진 조사를 받고 100여 개의 가문이 풍비박산났다죠. 그러나 광해군이 제일 표적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 왕권에 가장 방해되는 인물, 바로 새엄마의 아들 영창대군. 1613년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타겟팅한 영모 사건을 또 조작해냈고 국왕의 의도적인 영모 조작에 많은 신하들이 또 희생되었으며 이를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와 엮어서 인목대비와 그녀의 딸 정명공주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 1614년 영창대군이 유배되어 있던 강화도에서 9살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실록에서는 그 사망 경위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으나 각종 야사에서는 그 어린 영창대군에게 밥도 안 준 채 굶기다가 방 안에 가둬놓고 불을 피워 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임목대비는 오열했으나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모두 광해군 손에 희생되었고, 그럼에도 그녀는 궁에 유폐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양어머니이지만 그래도 광해군은 어미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이 일화를 광해군의 패모살제라고 부르죠. 패모살제를 두고 태종 이방원이 동생들 죽인 거나 세조가 조카 죽인 거나 별 차이가 없냐며 변호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굳이 패모살제를 떠나서 광해군은 오로지 공포심만으로 신하들을 찍어내리기 위해 각종 증거 불충분 조작만으로 숱한 피바람을 일으킨 일화만 두고 봤을 때는 마치 연산군 때와 양상이 비슷했으며, 실제 당시에도 연산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죠. 광해군의 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동법을 통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많이 개선시키는 듯 했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이 지나친 사치벽 때문에 각종 궁궐공사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며 더 괴롭게 한 측면도 상당합니다. 우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창덕궁을 복원하는데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궁궐을,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일으켜 무려 궁궐 4개를 새로 만듭니다. 이 나중에 덕수궁이 되는 경운궁, 나중에 경희궁이 되는 경덕궁, 자수궁, 그리고 인경궁이 있었죠. 이 나중에 없어지는 인경궁은 청기화로 가득했을 만큼 그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며, 그만큼 국가재정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과하게 투입되었다는 거죠. 궁궐 하나 만드는데도 백성들 갈려나가는데 이걸 4개나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광해군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가 바로 외교 분야입니다. 임진왜란 시절 명나라가 원병을 보낸 병력이 요동병력이었습니다. 이 요동병력이 빠진 틈을 타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이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는 내부적 병폐가 함께 쌓여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었고, 누르하치의 여진족 부대에게 연전 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마지막 반격을 위한 회심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광해군에게 조선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병을 요청해 주었으니 우리도 보내주는 게 맞지만, 딱 봐도 명나라가 질 것 같은데 광해군을 보내주기 싫어했습니다. 신하들 등 떠밀려 1618년 강홍립 장군과 1만의 병력을 만주로 보냅니다. 이듬해 조선군이 합류한 명나라군이 이른바 사르후 전투라고 누르하치 여진족과 싸우는데 광해군 예상대로 완전 대패배를 합니다. 이때 광해군의 지시를 받은 강홍립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강홍립은 명나라 군사들보다도 더 잘, 그리고 더 열심히 싸우다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조선군 병사를 잃고 나서야 항복합니다. 이 패전 이후로 광해군은 더더욱 명나라가 아닌 누르하치의 여진족과 더 친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심지어 광해군의 지지정당인 북인들조차 성리학의 사대주의를 내세우며 명나라는 위대한 국가이고 우리를 도와준 국가이고 여진족은 또 오랑캐인데 어떻게 그들과 붙을 수 있냐며 광해군을 질타합니다. 광해군은 명분? 원리? 오케이, 다 좋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여진족의 심기를 건드려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것이냐를 물었을 때 신하들은 그건 우리도 모른다 며 답답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이를 두고 광해군이 명분과 원리가 아닌 실리를 추구했다 하여 명나라와 여진족 어느 쪽도 편을 안 들어주었다는 중립외교라고 하지만 이게 중립인가요? 중립은 너네가 싸우든 말든 난 상관 안 해잖아요. 이때 조선은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광해군이 현실적인 감각으로 외교를 잘했던 건 맞지만, 아니 잘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중립외교라는 용어는 어폐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답니다. 광해군이 또 하나 욕을 먹는 것이 무속신앙을 지나치게 믿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광해군 주변엔 늘 점쟁이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이 점쟁이들의 점으로 결정했던 적도 많으며 심지어 점을 쳐서 수도를 옮기려고 시도도 했고 궁궐 공사를 무리하게 백성들과 국가재정 갈아 넣어가면서 진행한 것도 점쟁이들이 시켜서 그랬던 거죠. 이는 광해군 마지막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무모한 대역공사, 광해군의 비윤리적인 패모살제, 광해군과 집권여당 북인들의 과도한 피해 숙청, 비록 현실적으로는 잘한 일이었지만 당시 조정 분위기대로라면은 이 명나라를 저버린 듯 보이는 외교정책,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고 이 광해군에게 이복 동생의 아들 능양군이 있었는데 이 능양군이 야당 서인들이 찾아가 핵심 세력들과 군대를 모아 1623년 창덕궁을 장악한 후 광해군을 강제로 폐위시켜버립니다.
능양군과 서인 세력은 임목대비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고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10년간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살점을 뜯어먹겠다며 광해군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다죠. 능양군과 서인 세력이 겨우 임목대비를 말렸고 임목대비의 허가에 따라 능양군이 조선의 16대 왕 인조로 즉위합니다.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가장 찝찝했던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 바로 외교 문제. 이 외교 문제는 인조 때의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과거 연산군을 내쫓고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한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부르듯 1623년 광해군을 내쫓고 조카 능양군이 16대 왕 인조로 즉위한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종반정에선 중종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반정이 일어난지도 몰랐다는 것과 인종반정에서는 인조가 가장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선 정부는 새로 들어선 정권의 명분과 정당성으로 인해 이전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설령 그것이 더 옳은 방침이라고 해도 그것마저 부정해야 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반정을 주도한 인조와 서인 붕당의 정권이 딱 그랬습니다. 광해군 제위기부터 북방의 만주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여진족과 중국 명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사이 조선은 새우등 터지는 실정, 광해군은 누가 봐도 지는 명나라를 지지할 수가 없었고 여진족들과 친교를 맺으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발로 그 사이에서 살떨리는 줄타기만 할 수밖에 없었죠. 인조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선은 4대 국가인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여진족이 세우는 국가 금나라를 철저하게 배격하겠다는 이른바 친명배금 외교 노선을 표방합니다. 광해군 시절 명나라와 여진족 싸움에서 탈주한 명나라 병력 일부가 조선으로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병력을 이끄던 명나라 장수는 모문룡이었는데 압록강 지류의 작은 강에서 지나가는 여진족 10수명을 살해하고는 여진족 1만 명을 격퇴했다고 과장 보고를 올리고는 앞으로 조선 땅에 있으면서 누르하치의 배후를 노리겠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싫지만 일단은 이 모문룡을 평안북도 완전 끝자락에 있는 가도라는 섬에 숨겨줍니다. 모문룡 이놈이 가도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명나라 본국으로부터 군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상인들과 무역을 해서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명나라 실세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정치적인 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 본국에 있는 이 간신 실세들은 조선의 압력을 넣어서 모문룡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던 중 인조 반정이 일어났던 건데 명나라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광해군이 정치를 잘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냐며 인조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이 명나라를 져버렸다는 건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때 모문룡이 나서서 자기 정치 라인들에게 부탁해서 명나라가 인조 정권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도와준 대가로 모문룡은 인조와 서인 정권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했고 빚진 인조와 정부는 별 수 없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떤 해는 조선 1년 재정의 3분의 1이 투입되기도 했으며 흉년 때문에 곡식을 못 보내주면은 모문룡은 육지로 상륙해 조선 백성들과 관할을 습격해 약탈해 갔습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이 혹시 모를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해 아무런 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총과 화포 등 화력만을 사용하는 군부대 어영청을 조직했고 위아래로 수도를 방해할 수 있는 별도의 정예부대 총용청과 수어청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청, 전라, 경상도 남쪽 3개의 도의 병력을 차출해서 북상시키는 것을 매뉴얼로 삼았습니다. 3개의 도의 병력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은 다 같이 주둔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정말 많은 공을 들여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을 개축시킵니다. 다만 이런 조선의 노력이 무색하게끔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인조 제위 2년째이던 1624년 반란이 터집니다. 반정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임명되어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라고 있었는데 인조가 이괄더러 북방의 여진족 문제를 담당하라고 평안도로 보낸 인사이동을 이괄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좌천으로 생각한 거죠. 평안도 군 총책임자였던 이괄은 평안도 전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고 황해도와 경기도를 통해 내려오며 심지어 수도인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다행히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괄이 평안도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그 경로에서 그 방어선들이 전부 무너졌으며 이괄이 하필 동원한 반란군 병력이 여진족 막을 평안도의 병력이었던지라 이괄의 난 이후 압록강에서부터 수도 서울로 내려오는 병력에 큰 공백이 생긴 겁니다.
한편 만주에서는 명나라 대 여진족 전선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 사후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여진족을 새롭게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 누르하치는 조선에 대해 그나마 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 홍타이지는 조선에 대해 강경했습니다. 1627년 가도에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토벌하는 것과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를 응징하겠다며 압록강을 넘습니다. 평안도 북방의 성들은 3만 병력이 여진족 병력에 마치 바람에 낙엽 날리듯 우수수 함락되어 버립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용골산성의 정봉수 장군과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이립 장군의 의병을 일으켜 항전을 하지만 조선 정부는 여진족과 강화를 체결하기로 하며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여진족이 철병하는 대신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와 조선은 형제국이 되기로 합니다. 이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호는 오랑캐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죠. 여진족들은 귀국하는 과정에서 황해도와 평안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약탈을 자행합니다. 포로도 많이 잡혀가고 더 화가 나는 건 여진족이 다 철수하고 나서야 가도에 있던 명나라 모문룡이 나와 설쳐대면서 조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는 그 목을 명나라 베이징에 보내 여진족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겁니다. 속 시원한 건 모문룡의 횡포를 알고 있었던 원숭환이라는 요동지역 명나라 장수가 모문룡을 불려다 죽여버립니다. 한편 여진족의 홍타이지는 1634년에서 35년 몽골족까지 통합한 뒤 모든 유목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황제가 되기로 합니다. 1636년 나라 이름도 기존의 금나라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부족명도 여진족에서 만주족이라고 공식화하죠.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강화조약 내용대로 매년 홍타이지에게 곡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인조는 곡물의 양을 제멋대로 줄이고 있었고 다른 강화 내용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몇 번이고 홍타이지의 질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무슨 자신감인지 계속 세게 나가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1636년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등극했을 때 홍타이지는 사신을 보내 조선 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사신단이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사신단은 그냥 돌아갔고 인조는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조선을 다시 한번 손봐줘야겠다고 생각한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용골대 장수에게 3만의 병력을 주고 조선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병자년에 일어난 2차 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용골대의 청나라 군대는 이번엔 그 어떤 성도 함락시키지 않은 채 수도로 곧장 진격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조는 이번에도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했으나 강화도로 가는 길이 청나라 군대에게 차단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눈보라 매섭게 치고 유난히 추웠던 겨울,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인조와 조정은 남한산성에 갇힙니다. 1637년 1월이 되면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내려옵니다. 남한산성 내의 조정에서는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최명길이 제발 현실적으로 판단해 차라리 항복하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주화파, 그리고 그 외 대부분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윤석이 연기했던 김상원을 필두로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하며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으니 항전을 주장하자는 주정파로 나뉩니다. 비록 인조가 최명길을 아꼈지만 당장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의 군대가 남한산성으로 집결 중이었던지라 약간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충청도 병력이 올라오던 중 기습을 받아 전멸했고 1월 28일 경상도 병력이 경기도 광주 쌍령에서 대패배를, 나름 승전보를 울린 전라도 병력은 연락망의 실수로 진군을 멈추었고 경기도 양평에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병력이 집결했던 병력도 별달리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죠. 인조의 처소까지 대포가 날라왔고 결정적으로 왕실 사람들이 피난을 가 있던 강화도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며 포로가 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인조는 항복을 결정, 47일간의 남한산성 항전을 포기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는 1월 30일 단 위에 있는 청나라 황제 홍태이지에게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박아 총 9번을 땅에 머리를 박는 아주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합니다. 당시 장소가 삼전도라 이 사건을 조선사 최대의 굴욕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며 이곳이 바로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곳입니다. 병자호란의 굴욕적인 패배로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이 와중엔 인조의 장남이었던 소현세자의 아내 세자빈,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도 있었습니다.
정작 포로로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였지만 청나라 내에서 소현세자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엄청 박학다식하여 주변인을 놀래켰으며 인성은 물론 상업적 능력과 사업 수완도 좋아서 청나라 황실과 고위직들이 이 소현세자를 엄청나게 아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현세자는 조선정부의 국가 예산으로는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지 못하자 소현세자가 사업해서 직접 번 사비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들여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조선으로 보내주었죠. 이러니 조선인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현세자는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소현세자는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 베이징을 점령할 때도 함께 동행하고 서양인들과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식견과 안목도 늘게 됩니다. 청나라 내부에서는 조선의 왕을 인조에서 소현세자로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이 말은 인조 귀에도 들어갑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마치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처럼 말해놓고는 지옥을 선사해 입지가 말이 아니게 된 인조는 국내외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아들 소현세자를 멀리하죠. 소현세자가 포로 시절 2차례 정도 휴가 느낌으로 조선에 온 적이 있었는데, 첫째 방문 때는 인조가 신하들에게 굳이 소현세자 마중을 나가지 말라고 했으며, 둘째 방문 때는 인조는 아예 소현세자를 만나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인조 23년이었던 1645년 9년간의 포로 생활을 접고 소현세자 내외는 영구 귀국 조치를 받습니다. 세간에는 귀국 후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으며 개방 정책을 펼치려다가 질투에 눈이 먼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는 소현세자가 귀국 후 이렇다 할 무언가를 한 건 아닙니다. 귀국하고 불과 3달도 안 되어 소현세자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 사후 인조의 뒤 행동들이 아주 얄팍했습니다. 아들 소현세자의 장례식을 대충 끝내버리고, 세자가 죽을 경우 손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인조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며 소현세자의 처가를 풍비박산냈고, 소현세자의 아내 민회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더불어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더니 그중 2명이 의문사를 당합니다. 1645년 아들 소현세자의 죽음을 시작으로 1년 단위로 1646년 아내 민회빈 강씨가 죽었고, 1647년 첫째 아들이, 1648년 둘째 아들이 죽죠.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선의 27명의 왕들 중 14대 선조와 더불어 가장 무능한 국왕으로 손꼽히는, 무능하면 착하게라도 하던가,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게 아들을 질투하기까지 했던 인조는 1649년 27년이라는 재위기간의 끝으로 사망합니다.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 후 3달 만에 죽으면서 인조는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고,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1649년 조선의 17대 왕 효종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자기 친형이었던 소현세자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오랜 청나라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소현세자처럼 똑같이 청나라에서 개방적인 국가 분위기와 신문물을 접해왔는데, 소현세자의 경우 조선도 그처럼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청나라와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반면, 효종, 즉 복림대군은 그런 우수한 문화 중 조선도 군사적인 부분만을 배워서 반대로 청나라에 복수를 하러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종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어깨가 너무 넓어 시신이 관에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며, 틈만 나면 왕의 개인 휴식 시간에 창을 들고 무예를 연마하던 헬창이었습니다. 효종은 군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상남자였던 겁니다. 효종은 우선 군부에 투입되는 국방비와 군사비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국의 군부대의 병력을 늘리는 건 예사고, 군인들의 훈련 강도와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게 되죠. 무기관리 상태도 철저하게 검사하여 조금이라도 무기관리에 부실함이 보이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에는 벨트브레이라고 이 네덜란드인 서양인이 표류해 훈련 도감의 장교 고문으로 부임해 있어서, 이 벨트브레이의 도움으로 조선의 조총이 크게 개량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하멜까지 표류해오고는 더 발전을 하죠. 아울러 주요 요충지에 있는 성도를 보수하거나 강화하여 화포대를 구비시켜 놓는 등 누가 보면 정말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정도의 위세였죠. 조선의 주력 부대가 조총부대 아니겠습니까? 사격 실력만큼은 당시 동아시아 제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자부심 같은 부대가 조총부대였는데, 어영청이라는 부대가 화기만을 다루는 전문 특수부대여서 효종은 이완 장군을 어영대장으로 삼아 어영청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이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이러한 군사 강화 사업을 보고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건 일본 놈들이 또 쳐들어올까봐 대비하는 거라며 얼렁뚱땅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궁궐 호위부대의 병력도 대폭 강화하고 더불어 효종은 군사제도에 대해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촌철살인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관은 전시 상황 시 전투 현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깨어있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청나라 기병과 조선 기병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비교대조하며 전문 장교나 군사 전문가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조선 기병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지적할 정도였답니다. 이제 실전 경험만 쌓이면 조선의 병력은 다시금 조선 전기의 그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게 웬걸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효종 재위 5년째였던 1654년 2월경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청나라가 지금 나선족과 싸우고 있는데 조선 군대의 사격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니 포수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나선족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 대륙에서 제대로 된 세력 팽창을 못하자 나름 블루오션을 노려보겠다며 동방아시아 쪽으로 영향을 미친듯이 확보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만주 일대까지 넘어오자 당연히 그곳이 고향인 청나라와 맞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조선도 이때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청나라 사신이 러시아에 대해서 효종에게 설명하고 그랬답니다. 청나라가 100명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딱 100명만 주겠습니까? 효종은 변ገብ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150명의 병력을 청나라 측에 보냅니다. 두만강을 넘은 조선 측 병력은 청나라 병력과 합류하는데 조청 연합군은 대략 1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조선 병력 150명에 베이징에서 파견한 청나라 부대 300명, 그리고 현지 만주족 300명 정도였죠. 이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으며 송화강 유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송화강이 어디냐면 옛날 부여가 있던 곳입니다. 송화강에 가보니까 러시아 군장교 스테파노프가 데리고 있던 4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있었답니다. 강 근처에서 참호를 파고 격전이 이루어졌는데 조선군의 주력 부대인 조총부대가 정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조선군의 조총부대에 신나게 털렸으며 러시아 군대가 방향을 바꿔 조선군 조총부대로 뛰어들자 청나라 기병대가 서포트를 해줘 조청연합군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스테파노프의 러시아군은 더 북쪽으로 도망가고요. 그렇게 조선부대는 사격 솜씨를 제대로 발휘한 뒤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이게 1차 나선 정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테파노프가 본국에서 지원을 얻어 병력을 불린 뒤 청나라를 다시 침공해왔습니다. 청나라가 밀리자 1차 나선 정벌이 있고 4년 뒤였던 효종 9년 1658년 청나라는 또 한 번 조선의 조총부대를 보내달라 요청해옵니다. 효종은 신유를 총사령관으로 삼고 1차 때 보낸 병력의 2배가량인 256명의 병력을 보내주었죠. 청나라 측도 병력을 더 증강시켜서 조청연합군 총 2500 정도의 병력을 모읍니다. 이 2500병력은 1차 때보다 더 위쪽으로 북상했고 흑룡강이라는 곳에서 러시아군 2000명과 맞닥뜨립니다. 조선군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현지 유목민족들이 말을 하기를 지난번 1차 나선 정벌 때 러시아군이 조선 조총부대에게 워낙 호되게 당해서 러시아군이 조선의 조총부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강 위에서 배를 타고 수전이 이루어졌는데 1차 때보다 2차가 훨씬 더 격렬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조청연합군, 조선군은 7명 전사에 청나라군은 1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하고 러시아군은 무려 80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나선 정벌은 효종이 공들였던 북벌의 위상을 뽐낼 수 있었던 계기였으며 조선 측 병사들도 실력을 제대로 뽐낼 뿐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쌓을 수 있던 전쟁이었죠. 효종은 북벌론을 위해 송준길과 송시열을 앞에 내세웁니다. 송준길과 송시열을 설명드리기 전에 병자호란 이후 형성된 산림 세력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병자호란이란 큰 전쟁을 겪은 뒤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낀 선비들이 정계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각자의 고향에서 세태를 비판하고 평론하는 방구석 정치인들,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아지죠. 개중엔 물론 별것도 없으면서 전문가인 척 정치가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꼴사납게 입만 터는 선비들도 많았지만 산림이라고 숱한 정치인들과 선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명망가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고 향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지만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제야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조정 내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산림들의 제자들이었기에 산림들은 분명 정치인들이 아니었음에도 사회적 목소리가 상당했고 국가로부터도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서인 붕당이 산림들에게 기대는 경향이 컸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서인 소속의 송준길과 송시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양송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야 인사로서 두 사람의 입지는 상당했습니다. 효종은 당연하게도 이런 살림의 존재를 탐탁지 않아 했으나 서인 소속의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을 따르니 차라리 송중길 송시열을 억지로라도 불러서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거죠. 효종은 북벌에 대한 두 사람의 응원과 지지를 원했고 송중길 송시열은 효종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어영대장, 이완장군은 효종의 북벌론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북벌 준비의 브레인을 맡았던 사람들은 송중길과 송시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따져보면 송중길과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북벌을 위해 두 사람이 뭘 했다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중길과 송시열뿐 아니라 두 사람이 이끌고 있던 서인의 정치인들도 효종의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종의 군사력 강화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지라 예산도 많이 투입될 뿐더러 보수정당이었던 서인들 입장에서 문이 아닌 무를 숭상하는 문화를 반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다 할 반대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은 군사력으로 실제 청나라를 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조선은 단 한 번도 청나라로 정벌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효종의 북벌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서인의 권력은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며 수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나라를 척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서인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겉으로만 청나라 복수하러 가자 라면서 본인들의 민망함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효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왕자 출신으로 형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현세자를 미워하는 인조가 손자들까지 다 내쫓았기에 효종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기반도 애매했던 효종도 무언가 하려는 제스처가 필요했고 이런 효종과 서인 정권의 교묘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북벌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도 북벌 등 조선사에서 나름 존재감이 없지는 않은 효종의 죽음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느덧 갑자기 효종의 머리 쪽에 종기가 나더니 이 종기가 점차 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외과 수술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엔 침으로 종기를 터뜨려 독소를 빼내자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했다가 침을 다른 곳에 놓는 바람에 피가 멈추지를 않았고 의료사고로 재위 10년 만에 효종은 죽게 됩니다. 효종 사후 세자였던 효종의 장남이 왕위에 올라 18대 왕 현종이 됩니다. 현종 때는 또 엄청나게 큰 재해가 있었는데요. 일전 조선시대의 시기를 구분할 때 1대 태조 이성계 때부터 9대왕 성종 때까지를 조선 전기, 성종 이후부터를 조선 중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500년 중 가운데의 시점에서 겪은 거대했던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틀어 양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전쟁을 거치며 조선의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양난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두 전쟁은 조선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었죠. 따라서 이젠 조선 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붕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조와 서인 붕당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쫓으면서 광해군의 집권 여당이었던 북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부터는 정변을 주도한 서인이 여당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야당격인 남인이 적당히 참여하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나름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정적이긴 했습니다. 인조 반정 후 왕비의 가문은 서인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서인의 우세한 여당은 독보적이었고 그 대신 남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 내지 탄압 없이 이 남인들의 적당한 발언권은 보장해 주었죠. 이런 국면이 인조, 효종 때는 잘 이어가다가 1659년 효종 사후 효종의 장남이 18대 왕 현종으로 즉위하면서 병자호란 겪고 세월도 꽤 많이 흘러 이젠 어수선한 것도 많이 사라졌겠다. 슬슬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정치적 갈등 구도가 격해집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렇게 선대왕이 죽으면 일정 기간 조정의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의대비라고 현종의 할머니이자 효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효종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계모였죠. 그래도 장렬 왕후는 효종의 어머니 뻘이죠. 그러면
어머니 뻘 되는 자이 대비는 아들 뻘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립니다. 유학에서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이 죽은 사람이 적장자냐 아니냐를 두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죽은 효종은 적자이기는 하지만 장남은 아니죠. 형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소현세자가 일찍 죽었으니 효종을 장남으로 봐도 무방하죠.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이때 남인 계열의 윤휴는 장남이라고 봐야 하므로 자이 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이 다소 커지면 나쁘게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의 국무총리는 살림의 영수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의견을 물어보는데 송시열은 효종을 장남으로 볼 수 없다며 자이 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국무총리는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 논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송시열에게 좋게 마무리하자며 자이 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게 의견을 모을 테니까 그 논거가 효종의 장남 여부가 아닌 그냥 관례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송시열과 왕현종 모두 동의해 자이 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기로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상복을 벗어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느닷없이 남인 계열의 허목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상복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논쟁에 재점화를 해버린 겁니다. 허목의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남인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송시열이 명문장의 상소를 다시 올려 허목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파했고 송시열의 글이 훨씬 논리적이고 송시열의 정치적 입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허목의 주장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싶더니 남인 계열의 이번엔 윤선도가 그냥 가만히 어부사시산 쓰고 있을 망정이지 자이 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상소를 또 올립니다. 그런데 상소의 내용이 3년을 입어야 한다는 유교적 근거는 빈약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송시열을 무슨 왕실을 능멸하는 놈이라며 디스하는 내용이 상당수였죠. 학문적 논쟁이었던 상복 착용기간 논쟁이 윤선도 때문에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논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무리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서인들은 윤선도를 벌할 것을 주장했고 서인의 기득권과 송시열의 정치사회적 입지가 곤란했던 현종은 서인들의 등살에 따밀려 윤선도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몇 년간이나 자이 대비의 상복 기간도 끝이 났는데 남인 계열 혹은 남인들의 지역적 기반이 되는 영남의 유생들이 윤선도가 옳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현종 제위 7년에 이젠 짜증이 난 현종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사단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1차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1차 예속 논쟁은 현종이 사실상 서인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 이게 현종의 정치 이념이 서인 쪽이었다기보다는 서인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던 행보였고 무엇보다 송시열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종은 그런 송시열과 송시열 추종자들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은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현종은 그러고 싶지 않아 했고 제위 중반기부터는 남인의 인재들을 중용하고 송시열에 대한 비판이 치솟을 때 현종은 송시열을 점점 보호해주지 않는 등의 모습이 보이자 송시열은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살림의 정점에 있던 송시열이 관직을 사퇴해도 여전히 고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은 상당했습니다. 점점 현종은 남인 쪽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했고요.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 현종 15년이었던 1674년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아내 효숙대비가 사망합니다. 이때도 자이대비가 살아있었는데 이번에도 자이대비가 자기 며느리가 죽으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1년을 입어야 한다고 했지만 신하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송시열의 논리로 따르면 9개월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보고합니다. 다시 예속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이때 남인 쪽 사람들은 정통대로 1년을 주장했고 또 송시열은 이를 반박하며 9개월을 입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사건이 2차 예속 논쟁인데 1차 때 현종은 송시열과 서인 눈치나 보는 유약한 왕이었지만 15년이 흐른 시점의 현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송시열에게는 가만히 짜져 있으라는 질책을 주며 1년 입으라는 남인의 주장을 현종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종은 남인이 서인처럼 집권 여당이 되어 텃세 부리는 것도 싫어서 남인과 서인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다가 2차 예속 논쟁이 있었던 그 해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남인이 급작스레 집권 여당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현종 재위기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임진왜란 병자호란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경신 대기근입니다.
경신 대기근은 1670년에 일어났던 경술련의 대기근, 그리고 이름에 1671년에 일어났던 신해년의 대기근 앞글자를 따와서 경신대기근이라고 합니다. 대기근이라고 하니 엄청난 가뭄이 있었나? 그래서 식량이 모자랐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종 11년이었던 1670년 1월, 한반도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로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지진의 강도를 떠나서 지진 측량 기술이 없던 당시에 지진을 체감할 정도이니 결코 약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이런 지진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 북부와 중부에서 조금씩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지진의 공포와 전염병이 한창인 와중인 2월에서 3월 사이 또 전국 곳곳으로 폭설과 우박 세례가 퍼붓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도 빈도수가 많아지는데 봄에 폭설과 우박이 끊임없이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름까지, 음력 기준 6월까지도 우박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도 때도 없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연이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기근으로 인한 식량 문제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곳에서 식량을 공수에다가 구휴를 해주는데, 1670년 상반기 조선은 전국적으로 이상기후 증상으로 먹을 게 없으니 그나마 나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은 결국 인육을 먹는 사람들, 혹은 먹어서는 안 될 야생의 벌레, 동물, 식물들을 먹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무거나 먹게 되면 당연히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필 구제역까지 퍼져 1670년 하반기에 조선에 수만 마리의 소들을 도축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제역 득의 가축 전염병도 따지고 보면은 이상 기후 증상, 그로 인한 식량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상태 악화와 식수 오염, 그럼 결국 인간이든 가축이든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죠. 또 1670년 하반기의 겨울도 그렇게나 추웠다고 하니 아사자와 동사자들이 속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1670년이 지나가고 다음 해였던 1671년이라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처참한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 1671년 새해가 밝고 얼마 안 있어서 조선정부는 수도 한양에 여러 개의 진율소를 설치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이 진율소에서 식량을 받고자 지방 곳곳에서 너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수도 한양에 몰린 겁니다. 사람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가뜩이나 전염병에 취약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졌고 수도 한양까지 뚫린 겁니다. 심지어 궁궐에서 일하는 내금이 병사와 궁녀까지도 전염병을 앓게 되었고, 궁궐까지 뚫리자 당시 국왕이었던 조선의 18대 왕 현종은 왕실과 함께 다른 궁궐로 피신까지 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죠. 양반 사대부와 왕실 종친들까지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전염병으로 죽였으며 심지어 영의정과 우의정을 역임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어갔죠. 사대부조차도 이러할진데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당장에 관을 파헤쳐 옷을 훔쳐입고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까지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상할 게 없었죠. 조선왕족실록 현종실록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태어나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의 정도가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1670년에서부터 71년까지 약 2년간 사망한 조선 백성의 수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조선의 인구의 11%에서 14%가 사망한 거라고 합니다. 통계가 이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겠죠. 현종은 이런 말을 했다죠. 경술 신해년의 대흉년을 막 당한 뒤에는 애달픈 우리 백성들이 엎어져 연달아 죽어가는 참혹함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기분이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17세기 이런 자연재해와 대기근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래서 17세기를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죠. 여기까지가 현종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편에서는 임현왕후와 장희민이 등장하는 숙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